뉴저지주는 어제부로 자택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뉴욕주는 상당수 지역이 경제 정상화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9개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입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각자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과잉 대응을 한 40여 명의 뉴욕 경찰에 대해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5,004명 늘어난 206만 553명, 사망자는 825명이 늘어 11만 4,97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18명이 늘어 40만 1,278명, 사망자는 84명이 늘어난 3만 687명, 뉴저지 확진자는 409명이 늘어나 16만 7,601명, 사망자는 95명이 늘어 12,4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는 어제부터 자택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25명으로 제한됐던 야외 모임은 100명까지 허용되고 실내 모임은 최대 50명까지 허용됩니다. 뉴욕주도 경제 재가동 2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9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시간부로 지난 3월 21일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5명으로 제한된 야외 모임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되고 실내 모임의 경우 빌딩 내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50명 중 낮은 숫자로 제한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2일에는 야외 모임 250명, 7월 3일은 야외 모임 500명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브리핑에서는 오는 22일 영업이 허용되는 퍼스널 케어 업종에 네일업소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22일부터는 헤어살론과 이발소, 네일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하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어 15일부터는 주 차량국이 단계적으로 업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15일부터는 운전교육 허가증 처리와 자동차 딜러의 번호판 등록 등의 업무가 먼저 시행되고 이후 29일부터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발급 등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워크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한편 뉴욕주 역시 경제 정상화를 확대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은 상당수가 2단계 경제 정상화를 실시하고 있고 미드 허드슨 지역과 롱아일랜드 지역도 추가로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메모리얼데이 이후 2주가 지났는데요. 적어도 9개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입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병실이 한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지난 5월 25일 메모리얼데이 이후 2주가 지나면서 최소 9개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캘리포니아, 오리건, 아칸소, 미시시피, 유타, 애리조나 등 9개 주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규 감염이 증가한 주들 가운데 일부 주들에서는 병원 침상이 한개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건수가 증가한 날이 최근 15일 중 10일에 달했고 8일과 9일에는 입원 환자 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주정부는 메모리얼데이 이후 신규 환자가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조치 등의 엄격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규탄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진 것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이 대부분 경제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십억 회차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초쯤에는 상황이 괜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와 CNN, CNBC 등 언론들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9일 생명공학 혁신기구 디지털 위크 화상 의료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병원체 바이러스를 에볼라,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등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에볼라는 무섭지만 쉽게 전염되지 않았고 HIV가 복잡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자신의 최악의 악몽이라며 불과 4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세계를 비탄에 빠뜨렸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감염 후 심각하게 앓았다가 회복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 회복과 부분 회복의 정도 역시 모른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어 수십억 회차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7월 초부터 3단계 백신 실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가을과 초겨울, 올해 말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2021년 초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른 인종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도 제일 높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도 다른 인종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5월 경제 재가동이 시작되는데도 고용 증가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낮았습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흑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다른 인종보다 높았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흑인은 전체 미국 인구의 12.5%에 불과하지만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비율은 전체 23%에 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흑인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건강 이상을 가질 확률이 높은 점, 또 의료보험 가입률과 의료시설 접근율이 낮은 점, 실내에서는 할 수 없는 직업에 일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흑인은 3월에서 4월 350만 명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경제 재개방이 시작된 5월 고용 증가율에서는 백인과 히스패닉보다 낮았습니다. 아메리칸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가 경제적, 의료적으로 흑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며 흑인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과 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경찰 개혁이 화두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화당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독자 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협업 대신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9일 CNN 방송에 따르면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총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주 안에 경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2일 시작되는 주중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일주일 빠른 일정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의 없이 마련한 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호이어 총무는 공화당은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공화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협의 없이 법안을 만든 민주당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이 하원 법사위 간사인 짐 조던 의원의 주도로 자체적인 경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법안은 경찰의 폭력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 목조르기와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켈리 매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면책특권 제한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시위에서 경찰에 밀려 다친 70대 노인을 향해 설정이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밀쳐진 것보다 더 세게 넘어졌다면서 안티파 선동가일 수 있다는 식의 글을 올린 건데요. 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뉴욕주 버펄로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밀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70대 노인에 대해 밀쳐진 것보다 더 세게 넘어졌다며 설정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넘어진 노인이 극좌 집단을 일컫는 안티파 선동가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넘어진 노인의 머리 부위에서는 피가 흐르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후 경찰의 대응을 놓고 거센 비판 여론이 퍼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는 권력 남용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해왔다며 그것이 평화로운 시위자에게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경찰관이든 음모론으로 경찰관을 옹호하는 대통령이든이라고 적고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헐뜯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인을 다치게 한 버펄로 경찰 기동대응팀 소속 경관 2명은 무급 정직 처분과 함께 2급 폭력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CNN 방송은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관해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언급을 피했다면서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침묵하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과잉 대응을 한 약 40명의 뉴욕 경찰에 대해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인들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자기 일신을 위해서 일선 경찰관들을 버리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뉴욕타임즈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과잉 대응을 한 40여 명의 뉴욕 경찰에 대해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검찰은 시위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경찰관 빈센트 단드라이아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드라이아는 지난달 29일 시위에 참여한 20대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무급 직무정지를 당한 단드라이아가 곧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남성의 마스크를 낚아채고 최루액을 분사한 또 다른 경찰관도 무급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뉴욕 검찰과 경찰은 다른 여러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경찰노조의 패트릭 린치 회장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자기 일신을 위해 일선 경찰관들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위와 관련해 실패한 전략을 만들었고 명확한 계획과 아무런 지원도 없이 경찰관들을 시위 현장에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5억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금융회사에 5억 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적자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일 한국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5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민 한국인이 포함되고 한국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을 넘는 경우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4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유학생과 연구원, 주재원, 영주권자 등의 해외 체류자가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긴급 재난지원금 해외 체류자 제외는 위헌입니다라는 제목에서 청원인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등의 법률을 근거로 해외 체류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해외 출장자와 체류자, 재외국민은 모두 국방, 근로,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며 3월 29일 기준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차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1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80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재개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200명 이상 늘어 경제활동 재개 이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역시 경제활동 재개와 메모리얼데이 연휴, 마더스데이 등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봉쇄령이 완화되고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며 주민들에게 경계심을 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만 3,489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1,225명 추가돼 총 6만 5,8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른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박까지 잇따르면서 결국 보건국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니콜 킥 오렌지 카운티 공공보건국장은 지난달 23일 오렌지 카운티가 경제재개 3단계에 돌입하면서 카운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그 셰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보건국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심한 비난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사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퀵 보건국장의 자리에는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헬스케어 에이전시 디렉터가 보건국장으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93명 추가돼 총 7,614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8명 추가되면서 총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주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전날 포고문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가족의 용감하고 사심없는 희생을 기리기 위해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행사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워싱턴의 한국전쟁 추모공원 앞에서 소수의 초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15일부터 식당들의 5개 영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팰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식당들의 5개 영업 허가 신청은 무료이고 타운 정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타운 정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야외에 설치되는 테이블은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한 테이블당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지원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어 안내문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모두 7페이지로 코로나19 안전지침 및 치료 방법과 의료 서비스 및 건강보험 안내, 음식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지원국은 코로나19 치료나 검사를 받고 구호품이나 의료 서비스를 할인받은 경우에도 공적 부조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내문은 이민자 지원국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한이 밀집타운에 코로나19 모바일 검사장이 설치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레오니아 비치우드 플레이스를 필두로 11일에는 에지워러 베테랑스필드 파크, 10일 세를브룩 메일 스트릿, 15일 리치필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에 설치되고 버겐 카운티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선착순으로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